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사는 나라가 파산했대요. 어제 뼈 빠지게 알바해서 번 돈,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비장한 표정으로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이 나라의 모든 민간은행은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내 예금은요? 동결. 내 미래는 불투명.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1982년 9월 1일 수백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실제로 겪었던 현실입니다. 자부심 넘치고 야망 가득했던 한 나라가 스스로 짊어진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국가 부도를 선언한 그날의 이야기. 오늘 이 충격적인 역사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킬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금융 미래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을 좀 돌려보죠. 1980년대의 멕시코는 절대 무슨 역사책 변두리에나 나오는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는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 그 자체였어요. 발밑에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석유 거인이었고 개발도상국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존재였죠. 당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의 세계적인 은행들은 멕시코에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발 우리 돈 좀 써주세요 하는 분위기였죠. 멕시코 정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그때 있었다면 이건 국가 단위의 영끌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빌려댔죠. 우리 석유 부자잖아. 앞으로 치솟을 석유 판돈으로 다 갚으면 돼. 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겠다. 멕시코가 개도국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 같은 국뽕 가득한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멕시코 국민들은 드디어 우리에게도 시대가 왔구나라고 느꼈죠. 하지만 역사는 참 타이밍이 얄궂습니다. 멕시코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세계는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고 역설적으로 멕시코의 새로운 부는 바로 이 불안정성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어요. 한편 미국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자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의장으로 폴 볼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형님은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라면 경제에 고통을 주더라도 금리를 무자비하게 올리겠다. 이게 바로 멕시코의 운명을 가를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겁니다. 왜냐? 멕시코가 빌린 돈은 대부분 미국 달러로, 그것도 변동금리로 빌렸거든요. 쉽게 말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멕시코가 내야 할 이자도 같이 폭등하는 구조였던 거죠. 미국의 금리가 한 칸 오를 때마다 멕시코의 빚은 더 무거워지고 반대로 유가가 한 칸 떨어질 때마다 멕시코의 수입은 줄어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멕시코 국내에서는 정부가 태연한 척했습니다. 호세 로페스 포르티오 대통령은 멕시코의 미래가 그 누구보다 밝다고 주장했죠. 석유는 새로운 황금이며 멕시코는 그 황금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 비전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일단 지금 빌려서 성장에 투자하고 나중에 석유 팔아서 갚자. 이건 경제 역사상 모든 버블을 만들어냈던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일의 수익이 오늘의 지출을 항상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버블이 그렇듯 아무도 경고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죠. 1981년이 되자 그 경고 신호는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유가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멕시코의 수입은 하룻밤 사이에 쪼그라들었고 빚의 부담은 하늘로 치솟았죠. 인플레이션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고 페소화 가치는 실제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본 유출,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걸 점잖게 부르는 말이죠. 이 자본 유출이 멕시코의 외환 보유고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서 1982년 사이 수십억 달러가 그냥 나라 밖으로 사라진 겁니다. 마이애미의 부동산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로, 혹은 그냥 텍사스의 개인 금고 속으로 말이죠. 포르티어 대통령은 허세로 응수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나는 개처럼 페소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야, 말 한번 시원하죠? 자존심 강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만한 강력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빈 약속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982년 초가 되자 페소화는 피를 흘리듯 가치가 떨어졌고 정부는 페소화를 방어할 달러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국제 신용은 말라붙었죠.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해피엔딩을 믿지 않았죠. 결국 파국은 1982년 8월에 찾아왔습니다. 멕시코 재무장관이 뉴욕으로 날아가 채권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멕시코는 더 이상 빚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3개월간의 지불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국가부도 선언이었죠. 이 발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를 물려 있었거든요. 멕시코는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만약 멕시코가 세게 넘어지면 남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대차대조표도 함께 박살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멕시코인들에게 이 위기는 무슨 채권 스프레드나 IMF 협상 같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가게에 갔더니 물건값이 2배로 뛰어있는 현실이었고 환전소에 가도 달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며 내 평생 모은 저축이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페소화 가치는 폭락하고 또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쳐 날뛰었죠. 번영을 약속했던 국가의 자부심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1982년 9월 1일 포르티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온 나라를 경악시켰습니다. 라디오와 TV로 생중계되는 연설에서 그는 모든 민간은행을 국유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멕시코 은행이 국가의 재산이 된 겁니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달러를 샀거나 팔 수 없게 됐죠.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는 국가를 배신한 투기꾼들을 막고 멕시코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국회 의사당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불신에 가득 차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은행 계좌, 당신의 월급 통장, 당신의 저축,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을 듣는 기분을.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부자들을 처벌할 때가 왔다며 환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졌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멕시코는 그냥 파산한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페소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포효했죠. 그리고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1982년의 패소와 붕괴는 멕시코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르티어 대통령이 모라토리엄과 은행 국유화를 선언했을 때 그것은 국내 위기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든 지진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은행들은 설마 한 나라가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멕시코에 수천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갑자기 그 환상이 깨져버린 거죠. 워싱턴, 런던, 바젤의 은행가들과 정책 위반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멕시코가 돈을 못 갚는다고? 그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는?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는 괜찮을까? 몇 주 만에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둘씩 남미 국가들이 줄줄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첫 번째 도미노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미 외채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구의 주요 은행들을 거의 쓰러뜨릴 뻔한 연쇄 반응이었죠. 시티은행, 체이스 맨해튼, 바클레이스, 도이체방크. 이 모든 거대 은행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버린 대출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스템에게 멕시코의 붕괴는 빚으로 쌓아올린 성장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변하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구제 금융 패키지를 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었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긴축재정 조치가 강요되었고 공공지출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각종 보조금이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멕시코인들에게 이 구조는 처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유로 번영하는 미래를 약속받았던 그들은 대신 임금 동결, 실업, 그리고 치솟는 물가라는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경제 기적이라고 팔렸던 상품은 알고 보니 침체라는 악몽이었던 겁니다. 멕시코에서 1980년대는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기억됩니다. 일본의 그것처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한 세대 전체가 깨진 약속, 경제 위축, 그리고 삶의 질 하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중산층이 되는 꿈을 꿨던 가족들은 자신들보다 더 적은 기회를 가진 자식들을 보며 절망해야 했습니다. 주권과 독립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사는 국제 채권단에 대한 의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때 개발도상국의 리더를 자처했던 멕시코는 과신과 부채, 그리고 현실 부정이 어떻게 한 국가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멕시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국가들은 호황기에는 이 좋은 시절이 영원할 거야라고 믿으며 엄청난 빚을 냅니다. 허세로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고 초기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죠. 그러다 세계 경제의 사이클이 바뀌면, 즉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지면 붕괴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부자들은 재빨리 돈을 빼돌리고 중산층은 덫에 갇히며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자본 통제, 은행 압수, 긴축 재정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손을 대죠. 이게 그저 먼 역사 속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2008년 전 세계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막아섰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실업과 집을 잃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을 압수하여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반복되는 패소와 붕괴를 겪으며 저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터키는 매주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죠.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정치와 금융이 충돌할 때 돈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훈은 보편적입니다. 돈은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자국 통화가 안정적이라고 믿을 때,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 어떤 법이나 명령, 심지어 국유화 조치로도 패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포르티어 대통령은 은행을 장악하고 투기꾼들을 비난하면 멕시코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바로 그 신뢰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건물은 국유화할 수 있고 금고는 압수할 수 있으며 돈은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멕시코 페소와 붕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부가 안정을 약속했다가 압박 속에서 그 약속을 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 붕괴, 부동산 버블, 혹은 당신이 월급을 쓰기도 전에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부가 증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취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얼마나 빨리 투기꾼, 예국 세력, 비애국적인 엘리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도 보셨을 겁니다. 멕시코의 붕괴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호황기의 대차대조표에 찍힌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부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호황이 끝나고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오고 환상이 깨졌을 때 버텨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포르티오는 은행을 장악함으로써 멕시코의 주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은행들은 다시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고 그들 중 다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국가는 붕괴의 비용을 떠안았고 소유권은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멕시코의 금융 독립을 지키려다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죠. 이것이 진짜 교훈입니다. 정부는 국유화를 하든 민영화를 하든 규제를 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거나 계좌를 동결하거나 금고를 압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뢰는 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통화에 대한 믿음을 명령으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신뢰가 죽으면 돈도 죽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했던 구제금융부터 평범한 예금자들이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던 유럽의 은행 위기까지 우리는 똑같은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자만, 부정, 붕괴, 그리고 고통.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느냐 마느냐일 뿐입니다. 멕시코는 개처럼 페소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페소화는 익사했고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간단합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텐데 우리는 그 경고 신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혹독한 방식으로 교훈을 배우게 될까요?